평창의 자연을 한아름 담아 첫맛 그대로 끝까지 맛있게 아사삭 평창 금배추. 네,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임진우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과 디자인 사고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과 교원들, 연구원들이 창업하는 걸 도와주는 기술창업교육센터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 기업가 정신과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좀 강연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제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교육자로서 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고민한 바를 공유 드리고, 그리고 생각을 같이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강연 드리는 내용들을 어떤 받아 적으시기보다는 생각을 해보고, 저 사람의 말이 맞나, 내가 생각하기엔 조금 다른데 저 말을 내 삶에, 그리고 내 아이 자녀 교육에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생각이 깊어지시면 이 강연이 충분히 성공한 강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발이 더 크면 그만큼 성공한 강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0.8, 84.1,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알고 계시네요. 예, 이 두 숫자는 2030년도에 한국에 태어난 여아와 남아의 평균 수명 추정치입니다. OECD하고 WHO 같은 기관들이 OECD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균 수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추정을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그랬더니 한국에서 태어난 여아는, 2030년도에 태어난 여아는 90.8세까지 산다. 이게 평균 수명이니까 각종 사건, 사고 다 더하면 굉장히 큰 숫자죠. 사실은 90세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학자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90.8세. 참 희한하죠. 항상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긴 것 같기는 해요. 저만 보더라도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이 평균 수명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1등, 그 다음에 성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2위 프랑스, 3위 일본. 이게 장수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르신들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또 다른 숫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40.1, 그 다음에 51.4. 이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인 것 같으세요? 아까 앞에 숫자들은 놀랍게도 맞추셨어요. 근데 이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을 의미할까요? 퇴직? 예,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첫 직장. 사실 사람들이 입사하면 첫 직장에서 오래 있기를 원하잖아요. 첫 직장 퇴직 평균 연령입니다. 통계청에서 2018년도 5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성분들은 40.1세,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51.4세.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숫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여드리는 두 숫자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숫자를 바로 비교하는 게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단한 뺄셈 한번 해볼까요? 여성 평균 수명 90.8에서 47.1세를 빼면 약 44세, 44년. 남성들은 33년. 열심히 준비해서 첫 직장에 입사해서 퇴직을 하면 여성분들은 44년, 남성분들은 33년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가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쁜 권고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들의 평균 근속연수 11년. 1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죠? 자영업? 예, 자영업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고 이 시대가 점점 이런 트렌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 재직 연수가 점점 더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세 가지 제가 두 가지씩으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관점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 교훈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조직이 과거와 달리 개인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성이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짓겠다. 라는 자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은 기회 천지이기 때문에 기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다. 굉장히 그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그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노부부가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사진이죠. 제가 최근에 출장이 있어서 한 도시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지하철 개찰구에서 이제 표를 넣고 나와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두 아주머님께서 저하고 거의 같은 보폭으로 속도로 걸어오시면서 뒤에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저도 이제 뭔가를 생각하던 때라서 거의 걷는 속도가 비슷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두 아주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한 아주머님께서 다른 아주머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머 그 집은 얼마나 좋아. 남편이 아침만 먹으면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중간중간에 후렴구처럼 계속 말씀하세요. 어머 그 남편은 얼마나 좋아. 아침만 먹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들으시니까 다른 아주머님께서도 조금 겸연쩍으신지 아니 그래도 그 집 남편 참 좋잖아요. 그렇게 자상하고 얼마나 배려 많이 하고 그랬더니 그걸 들으신 아주머니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어머 그 집 남편 얼마나 좋아. 아침만 먹으면 나가니까. 그거를 참 희한하게 동선도 유사해서 제가 한 15분간 들었어요. 15분간 듣고 제 결론은 퇴직 후에 내가 시간이 남아서 부인의 손을 붙잡고 산책하고 이런 게 꼭 부인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아까 숫자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숫자 2개. 44년, 33년. 손 붙잡고 산책하는 것도 하루 이틀. 그리고 또 그것을 상대방이 원할까? 그것도 의문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44년, 33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꼭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철 이야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부모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세상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느냐. 교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워낙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나는 65세까지 잘하면 정년이 되는데 참 너희들 안 됐다. 학생들을 보는 관점이 이러면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러한 관점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신문 보고 그 뉴스 들으시고 그러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가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 사람의 놀라운 점은 영물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억지로 내가 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 관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세상을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는가, 다르게 볼 수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 망망대해 같은데 내가 노를 저으면 생각보다 꽤 재밌을 수 있다. 이게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 기업가 정신의 정의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기업가 정신이 꼭 창업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업을 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꼭 가져야 된다. 부모도 자녀도.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참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겨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일 수 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관심, 이게 결국 그 수많은 기회들을 잡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량이 될 수 있다. 제가 과학기술원에 있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참 공부 잘합니다. 오히려 교수인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 애정. 이게 있어야지만 그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전문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각국 화폐들이거든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각국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보이시죠? 어떤 국가, 어떤 나라와 그 패권을 놓고 다툼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교수님 이렇게 강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면서요.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자기 국가 이익 중심으로 더 돌아갈 거예요. 또 다음 이야기 드릴까요? 국가들이, 도시들이, 지역들이 전부 다 그 고령화를 넘어서서 전부 초고령화 될 거예요. 어머, 우리 아이 불쌍해서 어떡해.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세금으로 나갈 텐데 그걸 가지고 어른들 이렇게 봉양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아주 극심하게 갈 겁니다. 어떻게 하죠? 이게 중간중간 이제 헉헉 소리가 나오시네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로봇,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대요. 저 직업은 참 안정적일 것 같은데 저런 직업들도 다 없어진대요. 가뜩이나 지금 직업이 없다고들 하는데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인공지능이, 로봇이 우리 아이들이 일하는 걸 다 일자리를 가져간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강연이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금처럼 공부 잘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IoT 얘기가 많죠. 블록체인, 모든 게 연결이 되고 이런 트렌드들, 저게 내 삶하고 내 아이의 삶에 무슨 영향이야? 얼마나 기술적 용어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유전자 진단, 유전자 치료,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훨씬 더, 예전에는 그 사람의 유전자 한번 분석하는데 전 인류가, 전 국가들이 떠들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기업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짧은 비용,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죠. 이게 또 우리 아이들의 삶하고는 무슨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교수님 이 정도 되면은 좀 결론을 말씀하시죠. 싫어요. 조금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드리려고요. 이런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에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문제점들은 더 심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또 기후변화도 심하죠. 한쪽에서는 홍수,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 극심한 가뭄, 인류가 처음 겪는 가뭄, 인류가 처음 겪는 홍수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또 심화된대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참 얘네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이런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아,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믿으시냐는 거죠. 애들이 졸업하면은 정말 예전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머, 우리 때까지는 공기가 깨끗했는데 그나마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됐는데 그래서 부모님들께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문제들은 나에게 기회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한쪽에서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나열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또 언론의 역할이죠. 문제점들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들을 들으시면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동조하게 되죠. 야, 참 세상 힘들다. 예를 들까요?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이렇게 하다 말어. 정권이 바뀌니까 아니면은 치밀하지 않아서 어떤 이유가 됐었든지 문제를 해결하다 말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 다수는 그 뉴스를 보고 야, 정부 못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죠. 합리적인 비난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와, 저걸 문제를 풀다 말어? 내가 마저 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마저 풀면? 예. 한쪽에서는 초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세금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우리 아이들 열심히 일한 거 그거 다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시는데 우리가 노인이 되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각국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 기후변화. 예전에는 정말 물을 사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도 공기를 사 먹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강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저도 그 기회들을 잡아서 회사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고 모두 다 그 문제를 푼다는 이 문제를 잘 풀면 정말 세상에 가치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게 고맙다고 세상이 보상을 하겠구나.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 문제를 하나 찝어볼까요? 어떤 회사를 지목하기는 참 어렵지만 한국 정부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개별적인 회사들이 다 개발을 할 수도 없고 디자인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번 이 창업을 하는데 과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스타트업이 크게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어때 저때 딱 여기서 그치는데 그걸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건 전부 다 풀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풀면 세상이 감사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툭툭 내뱉는 말들, 그렇다고 지금 막 자책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죠. 미안한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떤 기회에 가득 찬 기회의 그 장터로 봐야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첫 번째 세상을 보는 관점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봐라. 부모님들도 우리 애들 문제야. 평균 수명이 여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나이를 빼면 아직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산책 같이 하는 거, 배우자분과 산책 같이 하는 거 배우자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농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기회로 보고 그걸 푸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은 모든 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요즘에 기업가 정신 이야기하면 다들 창업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오해가 되는데 그 위에 이렇게 표시를 했죠. 기업가? 제가 예전에 전 직장에 다닐 때 그 아이들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아이들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른이건 아이건 자기 주도성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아이가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 동의를 다 거쳐서 한 어린이집에서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아이들이 노는 걸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한 장난감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재밌게 정말 쉴 새 없이 창의적으로 노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그 사이에 힘도 차이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껴들게 되고 요 게임의 그 규칙을 정하게 되자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 재밌게 놀던 그 아이가 재미를 잃어버려요. 금방 딴 짓을 하고 딴 장난감을 막 찾아요. 그게 저희에게는 저희 연구팀에게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였습니다. 그게 그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어른은 다를까요? 조금 커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주도성을 엄마가, 아빠가 가지고 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가 정신에서 매우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주도성입니다. 내가 업을 세우고 그거를 가지고 일가를 이루는 게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기업가는 그 기업, 회사, 컴퍼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이라고 하죠. 사업하는 분들. 이런 기업가는 하실 분들은 하시되 모든 분들이 하라고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성향도 있고 하지만 나는 못해 그런 건 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업가는 제가 이 강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그 기업가입니다. 조금 더 한자를 하나씩 좀 뜯어서 보도록 할까요? 그 앙트리프르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앞에 한자를 보면 일으키다, 시작하다,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업.
업을 일으키다. 그래서 집가, 일가를 이룬다. 이게 꼭 창업 이야기 아니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업을 정한 다음에 일으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일으켜서 일가를 이룬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삶이 참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기업가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모두 다 이 기업가가 그 되기를 추천하고 강력하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를 줘야 된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교수님은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 업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는데요. 이건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해봐야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을 정하지 못하고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신문에 종종 나오잖아요. 이제 안정된 직업 잡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고시원을 들락날락하면서 퇴근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한다. 주중에는 그렇게 강렬히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주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주말에 푼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좋은 직장에 밖에서 보기엔 다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데 1년 안에 퇴사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게 업을 찾지 못해서예요. 업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 정하기, 공부시키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 좋아하는 아이들, 밤에 자라고 해도 어떤 책에 이렇게 소위 꽂히면 계속 읽겠다고 하잖아요. 그림 그리는 애들, 뭘 만들길 좋아하는 애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저도 과거를 반성하게 되는데, 너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하는데 영향을 받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라. 하던 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해라. 자라. 업을 찾으면 사람이 속에서 폭발하는 그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과거에 학위를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이제 했어요. 박사학위를. 스탠포드에서 경영공학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원치 않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이까지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생활이 됐었는데, 둘째부터는 창업을 해야지만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학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창업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저한테 맞는 걸 찾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생활비 때문에 창업을 했지만 해보고 났더니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박사 학위 과정, 힘들다는 박사 학위 과정 다 하면서 그 시간부터 창업을 했던 거죠.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 고생하니까 고생하는 경험 주지 않으려고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꽂힐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업을 찾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다양한 경험 제공. 아니, 그 경험이 어디서 쓰이겠어.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었던 아르바이트가 바로 물탱크 청소였어요. 아파트 큰 물탱크 청소하고 동네 형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했던 물탱크 청소였는데, 그때 참 더운 여름날 물탱크를 청소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라든가 대단했습니다. 땀을 폭 흘리고 나와서 물 한 잔 마실 때의 감사함.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창업하고 사업도 한편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감사하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업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을 정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자녀분들에게 기회를 주셔도 좋겠다. 절대 불필요한 경험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창업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아이들 저희도 창업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컸어요. 저도 실리콘밸리 스탠포드라는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창업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하고 그 동네 자체 분위기가 마치 창업을 하지 않으면 뭔가 본인의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참 문화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 얘기로 기업가 예를 좀 드리면 여러분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그 창업자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학부모님들 대단하시네요. 페이스북 만든 마크 주커버그 생각하면 20대, 그다음 빌 게이츠 하버드 중퇴하고 20대, 10대인가 10대였나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40대입니다. 40대입니다. 가장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지력 이런 게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이게 생물학적 나이로 4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살까지 얼마나 압축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했느냐. 그러니까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되죠. 소위 세상을 좀 살아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통계들이 있습니다만 40 중후반 이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성공을 하세요. 아이 교육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아이들도 덩달아 재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서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밀도 있게 하느냐, 어떤 경험을 밀도 있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문에 가끔가다 회자돼요. 외국의 10대 소년이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했다. 와, 저 아이는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한번 쓱 보이시죠. 너는 뭐하냐. 연예인 보고 막 좋아하고 있고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난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그 아이들 많이 보면 성공한 아이들 보면 창업에 대해서 아니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한 지 거의 10년 정도 된 아이들이 많아요. 생각의 밀도, 경험의 밀도가 1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축적된 경험들, 생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결론만 보죠. 몇 세의 성공. 그래서 제일 효율적인 게 제일 비효율적일 수 있고 제일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게 제일 효율적일 수 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실리콘밸리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게 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든다. 회의를 너무 길게 하니까 회의가 들어요. 이게 도대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성공은커녕 끝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 프로젝트 기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회의를 하는 데 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프로젝트가 잘 맞춰질 뿐만 아니라 맞춰지면 한 나라의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서비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제품 서비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나는 인도에서 커서 태어나서 자랐어. 내 배경에는 이런 게 맞아. 난 한국에서 태어났어. 이 배경에서는 이게 맞아. 이런 얘기들을 다 하니까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회의에 들어가면 회의가 들죠. 야, 이 회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 회의가 끝날 것이냐.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놓는 의견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다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나오는 그 산출물이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원하는 학과,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행복할 만한 직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니면 결혼했는데, 애가 생겼는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원하는 걸 이제 찾아보렵니다. 막 웃음도 나오시고 이런 소리도 나오시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가장 비효율적일 수 있고,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그 학위 마치고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좋은 대기업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왔는데, 그 다 각기의 삶이 다르죠.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이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좋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갔다, 그리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다. 부모님의 자랑이죠. 그런데 앞으로 평균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진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다 배부른 소리라고들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다, 또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좀 독립적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많이 매이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했어요. 그 큰 조직에 있으면 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조직 안에 있을 때는 임원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퇴직한 분들도 우연찮게 보게 되었거든요. 외로우시더라고요, 많이들.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외로우시더라고요. 저 때 친구를 사귀기는 참 쉽지 않겠다. 그게 제가 창업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창업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열매를 얻기보다는 열매를 기대하고 있고, 그 와중에는 고생을 같이 해요. 고생을 참 많이 같이 해요. 그 와중에 열매가 나올 땐 다 같이 환호하고, 이런 경험을 공유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내 삶은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의사결정이 참 저한테는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참 행복하게 살고 있고, 얼마 전에는 롯데월드도 다 같이 갔다 왔어요. 다 큰 성인들이 바이킹 타면서 와 소리 지르고, 이런 경험을 제 나이 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업을 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인생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도 괜찮고 어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모님들 열심히 사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녀도 교육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것 중에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실제로는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삶을 사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걱정해준다는 미명하에 자유롭게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은 걱정까지. 근데 의사결정은 우리 아이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주도권을 잃게 되는 순간 삶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애정이. 그래서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시자고요. 죄책감 뭐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해서 시도해보는 거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한편 우리 부모님들 삶에 먼저 좀 여유를 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부모님들 원하시는 거 좀 하신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 맛을 보게 되면요, 아이한테 자꾸 권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창업할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창업을 해서 그 맛, 조금 힘든 게 있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열매, 그리고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서로 끝나고 나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야, 우리가 이것까지 해냈네? 여기까지 되네? 이 맛을 보니까 아이한테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맛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맛을 보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이 참 중요하고요. 이 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제가 아까 한번 시도해보는 거의 중요성,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업을 정하는데, 시도하는데 뭘 시도해야 될지, 제가 이제 교수로서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교수님,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끊임없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 대답은 아무거나 읽어. 손에 잡히는 거 읽어. 열심히 읽다 보면 네가 원하는 걸, 책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 이런 답을 꼭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 모르겠으면, 업을 정하는데 정 모르겠으면 다음과 같은 화두로 한번 업을 정해봐 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한번 충족시켜 줘봐. 사람들이 필요한 바를 한번 충족시켜 줘봐. 네가 뭘 해서 기쁠지, 너의 업을 정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한번 사는 걸 잘 보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지, 약간의 몸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뭐가 필요할지 한번 보고 그 필요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해봐. 누가 알아? 그게 네 업이 될지? 그 업을 하면 가장 행복하게 될지? 그래서 저는 업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람들의 필요를 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한쪽에서는 성선설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그 성악설 얘기하는데, 희한하게도 남을 도와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뭔가 돈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거기서도 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좀 여유가 없을 때는 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서 이걸 내 업으로 삼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거기에서 재미를,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재미, 기쁨을 느끼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 봉사활동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입니다. 기술.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도 분명히 우리는 살았거든요. 인터넷이 없을 때도 우린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뺐으면 너무너무 야속하고 빨리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그 세상이 상상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그 시대가 상상이 안 됩니다.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혹자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비가역적으로 바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그렇게 그 기술의 그 혜택을 맛보면 다시 그 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주변에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앱, 웹 만들잖아요. 그렇죠? 오토 비즈니스. 배달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활을 점점 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무엇인가 업을 세워봐라, 이런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연구기관,
대학이라든가 출연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말 좋은 기술들을 많이 연구해 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온라인에서 다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본 다음에 우와, 이 기술이 우리의 삶을 현저하게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들면 저는 그걸 가지고 한번 사람들 생활에 적용시켜 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이거든요. 디지스트에서 이 후자 기술을 가지고 연구실에 있는 연구 성과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바꿔봐라. 이런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슬픈 사실은 1년 뒤에 똑같이 찾아옵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봤는데? 우리 친구 뭘 해봤는데? 무슨 시도를 했어? 무슨 시도를 했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이 일어나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고민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 친구가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걸 알아요. 제 20대도 그랬으니까. 제 전공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자녀 교육하시는데 마음에 평화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학부 때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의학 전문대학원을 간다고.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정부가 참 똑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석사를 정책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정책학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예측을 하고 그 전략,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경영공학 박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학학사, 정책학 석사, 그 다음에 경영공학 박사, 저 공학 박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 난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눈물의 역사입니다. 사실, 한 학문, 기억이라는 학문을 하다가, 니은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면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가 융복합 인재랍니다. 제가 융복합 인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학 학사, 그 다음에 정책학 석사, 공학 박사 할 때 주변의 모든 어른들께서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걸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다른 학문들을 하게 되면서 제 안에 있던 그 불안감이 그분들의 감사한 그 걱정으로 인해 증폭되어서 개인이 감내하기 굉장히 힘들었었죠. 너 그러다가 교수 못해. 한국에서는 한 종류의 학문을 해야 돼.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융복합 인재가 되고 나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스트의 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애정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건 참 중요하지만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 세상하고 또 우리 아이가 살 세상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융복합 인재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스탠포드에 이제 유학을 가서 보니까 옆에서 본 친구가 신문에 나왔던 친구예요. 와, 정말 수제죠. 천재 수제. 그걸 보면서 그 눈물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가 영어를 잘못 알아듣고 숙제를 잘못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본 중국인 유학생 친구가 큰 소리로 "Oh man!" 이랬어요. 저한테.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B하고 D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큰 소리로 아주 제 얼굴이 시빨개졌습니다. 새빨개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불필요한 경험이 없다. 어떻게든 살아남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가 업을 못 찾는다. 그러면 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디지스트 학생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들에게도 조언하는 바입니다. 하루의 인생을 위해서 적어도 예의를 갖추십시오.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최소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고 가능하다면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못 살겠다고 하는지, 그게 그 열망이 크면 클수록 문제의 크기가 커지고 그 문제를 풀면은 정말 내적으로 차오르는 그 즐거움과 감사함과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 아파트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경비를 봐주시는 어르신 중에 많은 분들은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이들을 봐주시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꼭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회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고 그게 내 존재의 이유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너무나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풀었어. 처음에는 실력이 없어서 일부나마 조금이나마 풀었어. 이 아이의 그릇이 얼마나 커질까요?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의 생활을 현저하게 편하게 만들어주겠어. 자기 주도성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입시 경쟁으로 인해 화석화되었던 그런 자기 주도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려도 논문을 읽고요. 영어를 못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를 못하는데 그 언어를 공부해 가면서 공부하고 밤새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인간사에 대한 관심,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그 문제점들은 나에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걸 끊임없이 부모님들의 역할은 도전입니다.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도전입니다. 도전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업을 찾는 걸 도와주시면 그 과정에 학부모님들과 저의 업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치와 명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서고금막론하고 대의 명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울림이 있으면 옆 사람도 울림이 있고 세상도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참 재밌게 읽었어요. 삼국지를 참 재밌게 읽으면서 그때 계속 드는 의문은, 특히 이게 전투 장면, 남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전투 장면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왜 장수가 나와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싸우면 되지 무슨 말이 이렇게 길까? 누구는 유씨일간에 몇 대 종손이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앞에 이렇게 이야기가 길까? 더 놀라운 거는 어떤 장수의 군대가, 그 군사의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서 밀리니까
장수도 사기가 꺾이고 그 군사들도 사기가 꺾여서 전쟁에서 큰 대패를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싸움 잘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싸움 잘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참 중요하고 대의 명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아이들이 업을 찾는 거는 돈을 많이 번다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울림이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울림이 있을지, 그런 게 오히려 대의 명분,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서 아이들이 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뒤에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또 다음 강의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 인재들의 핵심 자질, 기업가 정신과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이어서 강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